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10월 16일 순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상만 인권운동가가 나와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제목으로 증언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이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본문 성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제 소개에서 천주교인으로 영세명은 스테파노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갔고 근데 사실은 제가 기독교 영세를 더 빨리 받았어요. 예, 천주교 영세는 사실 그 천주교 영세 받은 것도 여러 사연이 있는데 그 유명한 노동의 새벽의 시인 박노해 시인의 형 박기호 신부가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예, 제가 사회활동가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 97년도에 그걸 운영하면서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군대 가서 사실은 영세를 받았습니다. 군대 갔을 때 입대해갖고 훈련소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 각각 일요일날 종교활동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질 않았어요. 집에 있는 종교는 뭐 불교였는데 아버님, 어머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쫙 보니까 대대장께서 아주 열심한 기독교 신자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별한 종교가 없었으니까 대대장님이 열심한 기독교 신자니까 거기 가면 뭔가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 돌아와갖고 그날 이제 각자 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불교 간 사람들은 가서 한 30분 정도 예불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내 족구 차고 놀면서 그날 그 불상에 올라갔던 바나나하고 뭐하고 뭐 죄 갖고 와서 다 먹고 가라고 그랬대요. 천주교 쪽 갔다 온 사람은 예배 딱 끝나고 거기 계신 그 신자들하고 이분들이 밥을 해갖고 와갖고 거기서 점심을 다 줘갖고 잘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갔더니 대대장님이 그 앞자리에 나와갖고 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군가 뒤에서 한 명이 졸았어요. 계속 하니까 이제 졸잖아요. 훈련병이니까. 그랬더니 제 내무반장 나오라고 그러더니 조인트를 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밥도 못 먹고 내내 저기 전체가 그 내무반장한테 그게 저한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물세례를 하는데 그 이제 다 끝나고요. 영세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이렇게 쭉 앉혀놓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을 배제하고 이 대대장께서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했는데 하여간 그런데 저희는 신기하잖아요. 물 갖고 이렇게 물세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남 하는 걸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었더니 대가리 박으라고. 그래서 무슨 종교가 이러냐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길 딱 와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벙커원 교회라는 얘기를 딱 듣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교회는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딱딱하고 1mm도 벗어나면 안 되는 어떤 규제와 규율 뭐 이런 건데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뭐 물론 이제 제가 여러 인권운동 하면서 좋은 목사님도 많이 뵙고 또 지금도 교류하고 있고 또 같은 무슨 일도 또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하는데 하여간 이런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근데 사실 이 목소리 크다고 굉장히 많이 듣고 제가 무슨 감사를 하면 감사받는 사람은 무서워서 다 울고 막 그런다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목소리가 커서 운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귀를 수술해 갖고 이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소리가 큰 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큰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용기 뭐 이렇게 뭐 좀 그냥 좌충우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지 않고 처음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선배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책꽂이에 그 88년도에 지금 이제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박래군 씨의 동생 박래전 숭실대학교 그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그분이 분신 자살한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런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5.18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분노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서 그 분노로 비합법 운동 조직에 가입서는 썼는데 그거를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썼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 술이 깨갖고
제가 그 가입한 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입서 한 장 썼다고 다음날부터 이 운동권 선배들이 찾아와 갖고 너 왜 모임에 안 나오냐고 계속 다그치는데 이거 매일매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정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상상의 나래가 사실은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작동이 시작이 되면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행동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때 매일매일 꾸는 게 뭐였냐? 제적되는 꿈이 매일 꿨어요. 두 번째, 감옥 가는 꿈을 매일 꿨어요. 내 이러다가 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절대 대학 가면 데모하면 안 된다고. 네. 제가 예전에 썼던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전두환과 평생동지인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글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에게 저는 착한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막걸리 한 잔 먹고 그걸 쓴 것 때문에 이 선배들이 맨날 찾아와갖고 나한테 왜 모임 안 나오냐고 얘기하고 따지고 하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게 뭐냐. 야, 그래, 방법은 하나다. 어느 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군대를 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혼자 했어요. 군대를 가면 그러면 선배가 여기 못 찾아오겠지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1990년 3월 28일 저랑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그리고 저에게 저에게 뭘 가르쳐준 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엄청 잘해줬던 한 형이 죽었죠. 그 형이 김용갑이라고 이름 없는 대학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 주위에 누가 죽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인식을 갖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대로 계셨고,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가 가깝거나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문을 가야 될 정도의 일이 그때까지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저께까지 내가 얼굴을 봤고 나랑 같이 함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름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형이 딱 죽었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2차돈의 순교 같은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2차돈이 목을 탁 치니까 빨간 피가 아니라 흰 피가 하늘에 솟구쳤고, 하늘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으며 흑비가 내렸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누군가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런 뭔가 변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딱 보니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학생들은 여전히 테니스 치고, 식당에서 와구락을 떠들면서 밥 먹는 학생들은 그대로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매번 지나가는 버스는 그 버스가 늘 가던 노선대로 가서 사람을 내리고 태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누군가가 학생운동을 하고 잘못된 걸 부르짖고 타도하자고 싸우던 그날, 그래서 그 형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자주적 총학생회 출범식을 하기로 예정된 그날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그리고 죽기 전에 무려 7번이나 납치,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해갖고 네가 계속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그것은 차로 가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죽여도 과실치사 6개월이면 풀려나온다라는 폭언을 한 지 일주일 후에 그 형이 그렇게 죽은 걸 보고 저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갖고 있었지만 제 양심상 저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저는 싸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후에 이문열 씨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말 갈망하면서 찾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은 자로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그 책이 제목으로 나왔길래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요지는 그 책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진짜 그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아니라 개소리였어요, 제가 볼 때. 하여간 그래서 그 책도 사서 보실까 봐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없어요. 밤새도록 다 읽고 새벽녘에 제가 그 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야, 내가 원했던 그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그 영혼 죽고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의 행복과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토록 꿈속에서 꿨던 학교는 제적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제적될까봐 두려웠는데 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수업을 들어간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겠다고 수업 들어가 학점을 받겠다고 하는 그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전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고 수업 들어가지 않은 시각에 유인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글을 잘 쓴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인권운동가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이것도 제가 강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글 쓰는 법을 배우셨냐고 얘기하는데 전 사실 글 쓰는 법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만약에 글을 진짜로 잘 쓴다면 그것은 제가 대자보와 찌라시를 쓰는 그것이 제 글쓰기의 기초가 됐습니다. 왜냐, 아주 짧은 문장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공감을 얻어서 집회 현장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정말 저는 엄청나게 고심을 했어요. 한자 첫 문장을 쓸 때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읽는 그 대자보를 읽다가 가다가 서서 다시 돌아와서 뭔 말이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글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에서 그걸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첫 문장이라든지, 그럼 뭘 그러지 말아야 됐다는 건지 하고 가다가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적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91년도에는 또 꿈에서 꿨던 것처럼 감옥을 갔습니다. 제적도 되고 감옥도 가고 제가 꿈꿨던 건 다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제가 꿈꿨던 건 결국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끌려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내가 정말 잘못해서 감옥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다. 잘못은 저들이 한 거고 다만 나는 그것을 밝혀달라. 진실이 무엇인지. 그 형이 2시간 35분 실종 끝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 2시간 35분 실종된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가 있고 무엇을 했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과정에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이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 제가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그 형이 죽은 1년 후를 계속 묘하게 또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그 형이 죽은 90년 3월 28일 그날 제가 그 형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이 죽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걸 보면서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제 생각에 21살이었던 당시 고상만은 제가 울 수 있는 모든 힘과 기를 모아 엉엉 울어줬습니다. 그 형을 위해서 엉엉 울어줬어요. 발버둥 치고 토하면서 울었어요. 땅을 치고 울부짖었어요. 버둥버둥 대면서 막 울었어요. 그게 1966년에 태어나서 고작 25해를 살고 죽은 그 형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면서 대잡을 쓰고 유인물을 쓰고, 그리고 두들겨 맞으면서 학교에서 동원한 조직폭력배들 2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 두목을 학교가 학생으로 영입한 후에 제가 하는 이 진상규명을 막으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짓이었어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대에 가서 어쩌고 한 것처럼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와서 특혜를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오직 고상만과 또 정현석이라고 분신자살을 했던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두려웠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굉장히 겁이 많다니까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연 그 형이 죽고 1년 후에 나는 어디 있을지가 저 스스로도 저는 궁금했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로 진짜로 도망갈지, 내가 막 어디로 도망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도망갈까봐. 나는 도망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도망갈까봐 굉장히 두려웠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 저 스스로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 91년 3월 28일 날은 90년에 그 형이 죽고 91년 정확히 1년 되는 3월 28일 날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갇혀서 눈을 딱 뜨니까 그날이 그 형의 바로 기일이었던 거예요. 영장이 발부된 27일 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눈을 뜨니까 전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정말 도망가지 않고 내 자리를 내가 지켰구나. 네, 도망가지 않고 그 형은 죽고 나는 살았는데 내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그 기쁨이 오히려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첫 번째 관식, 꽁보리밥으로 되어 있는 관식에 제가 숟가락을 꽂고 그 형을 위해서 추모 묵념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장준하 선생이고 판문점 김은중이고 또 군 의문사고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됐냐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진실을 파헤치고 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하나하나를 파헤치면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런 과정에서 바로 98년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제가 갔을 때 김은중이, 우리나라에서 판문점에서 숨진 김은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김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이전까지 군에서 죽은 사람들을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가서 죽은 군인을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서. 의문사요? 바로 그 의문사는 98년도 이후에 그 이전에는 개죽음이라고 그랬죠.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개죽음인데 그거를 밝힌다고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안 돼. 개죽음이야. 잊어버려. 산 사람 살아야 돼. 그런데 김은중이 사건이 바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사건이 바로 김은중입니다. 김은중이 이전에는 왜 그러면 김은중이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진실은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왜 이게 개죽음이었고 그 후는 의문사가 됐냐면요, 그 이전에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은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의문이었어요. 왜냐? 부모는 그 자식이 군대에서 입대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왼쪽 오른쪽 이마에 총을 대고 숨진 허은근 일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40년생이신데 이제 연세가 지금 77이 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가 대한민국 군인 인권의 아버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알려진 것은 김은중이의 아버지지만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까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싸운 분은 허은근 일병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1984년 4월 2일 날 아들 허은근 장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의 나이는 45살이었어요. 진도에서 김포자 양식을 하는 그냥 전형적인 어민이었어요. 김을 양식하는 어민.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었고 진도는 당시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입대한다고 하는 날 자기는 바빠서 그냥 진도에서 선착장에서 아들이 인사하고 간다고 하는 거 손 한 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전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휴가 나온다고 하기에 기다리던 날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 우체국에서 전보가 하나 왔으니까 저기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그 전보를 거기서 읽어주더래요. 예. 그런데 뭔 내용 있냐? 아들 허원근이 사망했으니 빨리 부대로 와라. 예. 암흑의 상사. 이렇게 왔길래 그래서 아들한테 갔대요. 진도에서 예. 화천까지 하루를 걸려서 정신없이 갔는데 화천의 낯선 땅에 가갖고 아들을 보려고 했더니 아들을 연병장의 구석탱이에 침상을 놓고 이렇게 무슨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그 아들을 거기다 엎어놓고 신천으로 덮어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려고 했더니 부검의가 오기 전까지, 군의관이 오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대요, 또 마냥.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군의관이 왔길래 그때 딱 열었는데 아들이 죽어있는 처참한 모습은 이루 말할 길이 없죠. 저는 사실 군 유족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정말 일그러진 총에 맞고 뭐하면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자식이 요만큼만 다쳐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인데 부모인데 그런데 그 처참한 모습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여기가 총알이 들어간 자국이고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검었고 빨갛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국가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이 부모들에게 왜 치료를 안 해주고 자살만 강요할까? 아이가 죽으면 이 나라는요 아이가 자살했다는 것만 강요를 하고 그걸 인정하라고 사인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인하면 끝이에요. 만나주지도 않고 화장하고 나면 그냥 다 끝. 그리고 벌거벗긴 시신하고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와 아버지는 미치는 거죠. 기다리면 뭘 해준다고 하길래 그거를 기다렸더니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허원근 일병 아버지가 84년도에 이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 시트를 탁 여니까 허원근 일병이 눈을 뜨고 숨져 있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제가 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되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77이신데 아버지가 84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역사가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군인 의문사 문제에 정말 그 기록해야 될 역사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8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2년간 쌓아온 그 기록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로 기록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그 기록을 제가 진도까지 가갖고 찾아서 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근데요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힘으로 지난 32년간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어민이었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도 그전에 없었잖아요. 없었대요. 자기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일하고 가족들한테 돈 갖다 주는 게 최고인 줄 알았대요. 섬은 그런 사람이 최고의 남자라고. 도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그러면서 돈도 집에다가 갖다 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이 아들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진도에서 진도김 처음 자기가 포자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 공장형으로 해갖고 돈도 엄청 벌어서 만약에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완도의 절반을 지금쯤은 샀을 거고 허원근이를 해양수산대학교를 보낸 이유는 사실은 바로 자기 사업을 이으라고 공부 잘했던 애인데 해양수산대 보낸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어때서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32년간 아들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렇게 싸웠는지는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하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아버지 제일 괴로웠을 때가 언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농성한 기록으로는 1인자입니다. 이 아버지 덕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가 일했던 그 기구가 만들어진 게 이 아버지가 무려 400일이 넘도록, 1년이 넘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을 2번 거치면서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신한국당 당사 앞에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농성을 했어요. 그렇게 농성을 한 게 수십 번이고, 특이하게도 매년 겨울만 되면 의문사위원회가 2번 연장이 됐는데 그 연장을 위해서 계속 길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 1년이 넘은, 그래서 암이 걸려서 암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힘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 얘기가 뭐였냐? 아들이 죽은 84년부터 88년 4년까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서, 왜요? 그때가 왜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예. 84년도 88년도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기사를 쓸 수도 없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아들이 죽은 그 부대는 이른바 그 전두환과 12.12 군사반란을 했던 사람이 사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대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당시에 국방부 헌병대도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세 방을 쐈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냐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구사단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거기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억울해서 말을 못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냐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시트를 제꼈을 때 아들 허원근이 그렇게 눈을 뜨고 죽은 걸 보고 그 눈을 이 아버지가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겠다. 그리고 손으로 쓸어내렸을 때 허원근의 눈이 감겼다. 32년간 이 아버지가 싸운 이유라고, 자기가 싸운 이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진실을 목마르게 원하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김신혜 역시,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신혜 씨가 처음 2000년도에 저에게 그 남동생이 이메일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 사건 현장 완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김신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결론으로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살해할래야 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신혜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제가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소주 사주면서 이 기록 한 번만 읽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소주만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시점만 해도 안 돼, 이 사건.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으로 재심이 된 적이 없어. 불가능해. 왜?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돼. 한 번 내린 판결을 번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후에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서 너도 나도 다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번 내린 판결이 계속 번복되는 건데 그게 돼? 그러니까 야, 미안한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너도 그만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온 거죠.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형님, 제가 이 사건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 과정은 또 여차저차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스토리 펀딩으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쓴, 박준영과 제가 만나게 된 경위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썼는데 아마 거기에 한 40매 정도로 원고로 제가 써서 이미 보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은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설교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엊그저께 제가 그 재심 법률 지원 소위원회 대한변협 인권위 제가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그 토론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용어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 속에 해체됐는지 아느냐. 예,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다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세상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법치국가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언제든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지금 있는 억울한 사람만 구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사에서도 야, 이거 잘못 수사하면 이거 반드시 엎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박준영 변호사 같이 개인적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착하고 선한 그런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은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국가가 한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잡는 기구를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공정하고 합당한 그런 재결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 법은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판단해 주는 것은 또한 현명한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이겁니다.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예,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분, 저같이 비겁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누구는 대단히 용감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좀 해주길 바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꼭 이런 얘기. 왜 세상은 이러냐고. 이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거냐고.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말씀하셨잖아요. 전 조정래 선생님의 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강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책 한강. 한 분밖에요? 두 분밖에요? 예, 이 책은 꼭 읽으십시오. 읽을 가치가 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가 열심히 한 마을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도 내다주고 자기가 때울 연탄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내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나중에 우리한테 헌금이나 받으려고 우리를 꿰어내는 거지 절대 저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시리에 빠져갖고 한겨울에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아이들은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때울 연탄이 없어서 찬방에 냉방에서 덜덜덜덜 떨구면서 아픈 걸 보고 이 아들을 업어들고 그리고 약국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 밤에 막 두들겼는데 찾아간 약국마다 세 군데 네 군데를 갔는데 거기에 약국 주인이 돈 있냐고 물어봤고 내일 돈을 구해올 테니 일단 약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전도사의 등에서 숨을 떨궜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눈 내리는 거기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하늘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아무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믿어주지 않으며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왜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러겠냐.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하늘을 종주먹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려보냈는데 왜 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만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울림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려보냈지 않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엔 나름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소명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 하늘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부 인권을 통해 부여받으신 겁니다. 그 소명을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늘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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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